환율 숫자는 매일 뉴스에 등장하지만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다. 환율이 급변하는 순간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조용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외환 시장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공포를 반영한다. 주식보다 빠르고 부동산보다 솔직하다. 환율이 흔들린다는 것은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뢰가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아직 은행은 열려 있고 기업은 돌아가며 일상은 유지된다. 그러나 자본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금리 차이를 계산하던 돈은 이제 안전을 먼저 따지기 시작한다. 외국인 자금은 환율 변동성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순간 빠져나갈 준비를 한다.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오르고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얇아진다. 이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도 그랬고 아르헨티나와 터키 역시 환율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환율 급변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의 시작점이다. 시장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했고 숫자는 그 감정을 뒤늦게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이 숫자 뒤에 숨은 구조와 심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왜 환율이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시장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환율 급변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항상 작은 균열들이 먼저 생긴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 이는 자본이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단기 외채 비율은 빠르게 높아진다. 은행 간 자금 시장에서는 하루짜리 돈의 금리가 미세하게 튀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달러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거래량이 먼저 식는다. 이는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가 당장 무너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 역시 외환 보유액 자체보다 유동성 구조가 문제였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다. 숫자는 충분해 보였지만 빠져나갈 자본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다. 위기의 징후는 항상 분산되어 나타난다. 하나만 보면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환율 금리 유동성 신용지표가 동시에 불안해질 때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이다. 환율이 급변할 때 경제 충격은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먼저 외환 시장에서 발생한 긴장은 금리로 전이된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 중앙은행은 선택의 폭이 급격히 좁아진다.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내수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면 경기 방어는 가능해 보이지만 환율 불안은 더 커진다. 이 딜레마가 길어질수록 시장은 정책의 의지를 시험하기 시작한다. 기업들은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외화 결제가 많은 산업부터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된다. 은행은 대출을 조심스럽게 조인다. 유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이 금융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소비는 위축되고 고용은 불안해진다. 환율은 결국 실물 경제로 연결된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한다. 시장이 환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숫자 변동이 아니라 이 연쇄 반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급변은 경제의 약한 고리를 하나씩 시험하는 과정이다. 어느 고리가 먼저 끊어질지 그것을 시장은 항상 냉정하게 지켜본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환율 급변이 어떻게 위기로 번졌는지 더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환율 고정에 대한 집착이 신뢰 붕괴로 이어졌다. 달러 패그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외환 보유액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기대고 있었고, 시장은 그 한계를 먼저 알아봤다. 그리스는 유로화라는 강한 통화를 썼지만 환율을 조정할 수 없는 구조가 금리와 부채 문제를 증폭시켰다. 터키는 낮은 금리를 고집하는 정책이 통화 신뢰를 빠르게 무너뜨렸다. 환율은 급등했고 인플레이션은 생활 전반을 압박했다. 베네수엘라는 통화 발행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고, 환율은 더 이상 가격이 아니라 공포의 지표가 됐다. 공통점은 단순하다.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정책 신뢰와 유동성 관리가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이다. 각국의 제도와 통화는 달랐지만 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환율 급변은 항상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는 도구였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과거의 경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경고로 읽혀야 한다. 환율 급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일상에 가깝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약해지면 가장 먼저 수입 물가가 반응한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곧바로 제조업 원가와 생활 물가로 이어진다. 금리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환율까지 불안해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이중으로 커진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가구는 체감 압박이 훨씬 빠르다. 기업 역시 안전하지 않다.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이 유리해 보이지만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마진이 오히려 줄어든다. 외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차손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국가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상승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다. 그 멈춤이 길어질수록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진다. 환율 급변은 경제 위기를 즉시 만들지 않지만 성장의 속도를 확실하게 낮춘다. 한국 경제가 환율에 민감한 이유는 구조 때문이다. 개방된 경제일수록 환율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신뢰의 온도계가 된다. 환율이 불안해질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시장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외환시장 개입은 가장 즉각적인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신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외환 보유액은 방패이지만 무한하지 않고 시장은 그 사용 속도와 의지를 동시에 계산한다.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인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인지, 혹은 시장 안정을 위한 시간 벌기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선택이 동시에 비용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재정 정책 역시 중요해진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필요하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환율 안정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 당국은 숫자보다 신뢰를 관리하려 한다. 말 한마디 방향성 하나가 환율을 움직이기도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가장 크게 바꾼 것은 제도보다 소통 방식이었다. 시장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늦어진다. 환율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신뢰가 끊어지는 순간이다. 그 순간 시장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환율 급변 국면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오르고 대출 이자는 무겁게 느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방향이다. 환율이 불안할수록 가계의 현금 흐름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야 한다.
단기 소비를 줄이는 것은 방어지만 현금을 무작정 쌓아두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유동성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자산을 한 방향에만 두는 구조는 환율 충격에 취약하다. 해외 자산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통화 리스크를 인식하는 습관은 필요하다. 기업 종사자라면 회사의 외화 부채 구조와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개인의 생존 전략이 된다. 환율은 개인의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다만 어떤 선택이 위험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뿐이다. 위기 국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빠른 결단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판단이다. 환율 급변은 공포를 키우지만 동시에 과도한 욕심을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개인의 전략은 단순해져야 한다. 복잡한 예측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가 된다. 환율 급변의 국면이 지나간 뒤에도 시장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숫자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이미 달라져 있다. 기업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가게는 소비를 늦추며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먼저 계산한다. 이것이 환율이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이다. 위기는 파괴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성장하던 경제는 잠시 멈추고 그 멈춤이 길어질수록 회복의 비용은 커진다. 환율은 항상 미래를 앞당겨 보여준다. 아직 오지 않은 위험을 먼저 반영하고 아직 체감되지 않은 부담을 숫자로 드러낸다. 그래서 시장은 환율을 두려워한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안정이라는 단어에 안주할 것인지 구조를 점검하고 대비할 것인지의 문제다. 환율 급변은 불운이 아니라 질문이다.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정부와 시장만의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를 살아가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다. 환율이 흔들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환율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환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장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온다. IMF 외환위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었다. 당시 문제는 환율 상승 자체보다 외화 유동성의 단절이었다. 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었지만 달러를 구하지 못했고 은행은 자산이 있었지만 지급 능력을 잃었다. 이 경험 이후 시장은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 외환 보유액의 총량보다 만기 구조를 본다. 단기 외채가 얼마나 되는지, 위기 시 얼마나 빠르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환율 급변은 이런 질문을 한꺼번에 불러낸다. 한국의 경우 개방도가 높고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 이는 성장의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취약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환율이 흔들릴 때 외국인 자금은 공격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된다. 문제는 관찰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긴장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신뢰는 서서히 쌓이지만 의심은 빠르게 확산된다. 환율은 그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래서 정책과 시장은 항상 시간 싸움을 벌인다. 누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신뢰를 유지하느냐의 싸움이다. 환율 급변 국면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있다. 수출국이면 환율 상승이 항상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처럼 중간재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은 매출보다 원가가 먼저 오른다. 이익률이 압박받으면 투자는 늦춰지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환율 변동성은 계획을 어렵게 만든다. 환율이 높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환율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킨다. 은행 역시 대출을 늘리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시스템 안에 있지만 실물로 흘러가지 않는다. 경제가 느려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 급변은 이 흐름을 가속한다. 시장은 환율을 통해 단순한 가격 신호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심리 상태를 읽는다. 그래서 환율 안정은 숫자를 고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낮추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환율이 잠잠해졌을 때 비로소 경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글로벌 자본의 시선에서 환율은 단기 지표이자 장기 판단의 출발점이다. 투자자들은 환율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지표들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본다. 경상수지는 지속 가능한지, 재정 적자는 통제되고 있는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유지되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CDS 프리미엄은 보험료처럼 움직인다. 당장 사고가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비교의 공간이다. 어느 나라가 더 안전한지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덜 위험한지를 고른다. 환율 급변은 이 비교표의 순위를 빠르게 바꾼다. 한 번 내려간 평가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스가 그랬고 터키도 여전히 그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되지만 시장은 항상 조건부 신뢰를 유지한다. 환율이 불안할수록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이는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자본은 감정이 없고 가장 합리적인 경로로 움직인다. 환율 급변은 그 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시장은 이미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환율 급변이 길어질수록 경제의 부담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물가 상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이지만 체감은 다르다. 고정소득층과 자영업자는 환율 충격을 가장 먼저 맞는다. 수입 원가가 오른다고 바로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이익이 줄어들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다. 반면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여지가 있다. 이 차이가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운다. 환율 급변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로 이어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가장 큰 변화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실업과 구조조정은 환율이라는 출발점에서 촉발됐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시장은 이 기억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함께 떠오른다. 경제지표가 안정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환율은 미래의 충격을 미리 배분하는 장치처럼 작동한다.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이 돌아갈지 시장은 이미 계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계산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환율 급변은 금융시장 내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의 문제에 더 가깝다. 숫자가 움직이는 이유는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동일한 정보를 보면서도 서로의 반응을 먼저 계산한다. 누가 먼저 빠질지, 누가 버틸지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동은 증폭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이다. 국가의 신용금융기관의 신용기업의 신용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평가가 바뀌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그 부담은 다시 환율로 되돌아온다. 이 악순환은 단번에 터지지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된다. 시장이 환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과정이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번 형성된 불신은 정책 하나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환율 급변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외환 보유액도 금리도 아닌 시간이다. 시간을 벌 수 있는가, 그 시간을 신뢰로 채울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환율은 그 가능성을 매일 묻고 있다. 환율 급변의 국면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환율과 부동산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이는 곧 대출 비용으로 이어진다.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은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성은 빠르게 말라간다. 부동산 시장의 위험은 폭락이 아니라 정지에 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사고 싶어도 결정을 미루게 된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금융기관의 부담은 커진다. 담보 가치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아진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거래의 붕괴였다. 환율 급변은 이 과정을 앞당긴다.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자금도 관망으로 돌아선다. 부동산은 경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환율이 흔들릴 때 부동산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시장이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경계에 가깝다. 환율 급변이 장기화되면 노동시장도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업률은 당장 오르지 않고 고용지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신규 채용은 미뤄지고 계약 연장은 신중해진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고정비를 두려워한다. 인건비는 가장 늦게 조정되지만 한 번 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환율 상승이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비용 증가는 즉각적이다. 이 간극을 견디지 못한 기업부터 구조 조정을 고민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대량 실업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환율 불안 금리 상승 자금 경색이 순차적으로 고용을 압박했다. 환율은 고용을 직접 줄이지 않는다. 다만 고용을 유지할 여력을 천천히 잠식한다. 그래서 환율 급변은 사회적 불안을 키운다. 숫자는 금융시장에 있지만 그 결과는 일터와 가정에서 나타난다.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소비는 더 빠르게 위축되고 이 악순환은 다시 환율에 반영된다. 시장이 환율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율 급변이 이어질수록 정부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숨통을 트이워주지만 동시에 시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다.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불안하면 국채 금리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재정 여력을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와 투자 사이의 선택은 더 어려워진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가 보여주듯 재정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환율은 가속 페달을 밟는다. 반대로 신뢰를 유지한 국가는 환율 변동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묶을 수 있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재정 지출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메시지다. 시장은 숫자보다 일관성을 본다. 위기 때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면 환율은 그 혼선을 그대로 반영한다. 재정은 방어 수단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환율 급변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 시간을 구조 개편과 신뢰 회복에 쓰지 못하면
환율은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이 나라의 선택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환율 급변 국면에서 금융기관의 행동은 시장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 은행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증폭 장치가 되기 쉽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화 조달 비용이 먼저 오른다. 해외에서 빌려오던 단기 자금은 만기가 짧아지고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이때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신용은 빠르게 위축된다. 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어도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가게는 기존 대출의 연장조차 부담스러워진다. 유동성은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은행은 파산보다 먼저 대출을 멈췄다. 그 순간 경제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환율 급변은 은행을 공포에 빠뜨리기보다 계산을 바꾸게 만든다. 손실을 감수하느냐, 대출을 줄이느냐의 선택에서 은행은 항상 후자를 택한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환율 불안은 실물 위기로 전환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안정은 환율 방어만큼 중요하다. 시장은 은행이 버틸 수 있는지를 환율로 시험한다. 환율 급변의 충격은 소비 심리를 통해 가장 넓게 퍼진다. 숫자는 전문가의 언어지만 체감은 일상의 언어다. 장바구니 가격이 오르고 해외 여행 비용이 급등하며 수입 제품의 할인은 사라진다. 소비자는 지출을 미루고 필수재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통계에 늦게 잡히지만 상권과 매출에는 즉각 반영된다. 자영업은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을 동시에 겪는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쉽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손익의 균형은 빠르게 무너진다. 이때 신용카드 연체율과 소액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 금융기관은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기준을 더 조인다. 소비 위축은 다시 기업 실적을 압박하고 고용과 투자에 보수적 판단을 유도한다. 환율 급변은 물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방향과 속도를 바꾼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비는 가장 먼저 얼어붙었고 회복은 가장 늦었다. 시장이 환율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가 흔들리면 성장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환율은 이 변화를 앞서 보여주는 지표다. 숫자가 안정돼 보여도 소비가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다. 환율 급변은 그래서 심리의 전환점을 만든다. 환율 급변 국면에서 국제 신용평가사의 역할은 종종 과장되거나 오해된다. 신용 등급이 내려가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환율과 자본 흐름의 변화가 이미 진행된 뒤에 평가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은 이 평가를 확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등급 전망이 바뀌는 순간 투자 규칙상 자금을 줄여야 하는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이때 환율은 다시 한번 반응한다. 한국처럼 글로벌 자본과 깊이 연결된 경제에서는 이 과정이 더 빠르다. 중요한 것은 등급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사가 지적하는 구조적 문제다. 성장률 둔화, 재정부담 가계 부채 고령화 같은 요소들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환율 급변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부각되는 계기다. 시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환율은 종종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과도함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이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미리 깎아내는 과정이다. 환율이 급변할수록 시장은 묻는다. 이 경제는 시간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환율은 더 불안해진다. 환율 급변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책만큼 중요해진다. 시장은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 그 결정에 담긴 의도를 읽으려 한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 것인지 환율 방어를 위한 임시 조치인지는 전혀 다른 신호로 해석된다. 말의 미묘한 차이 하나가 환율을 움직이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확신 없이 보이면 시장은 그 빈자리를 추측으로 채운다. 이때 변동성은 커지고 환율은 과잉 반응한다. 터키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순간 환율은 중앙은행의 의지를 시험했다. 반대로 위기 국면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유지한 국가들은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소통 방식을 강화해왔다. 환율 급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이다. 시장은 완벽한 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원한다. 중앙은행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 환율은 그 틈을 파고든다. 그래서 환율 안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기술에 가깝다. 시장은 오늘의 정책보다 내일의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 환율 급변이 반복되는 국면에서 시장은 점점 더 냉정해진다. 처음에는 외부 충격 탓으로 돌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구조를 본다. 글로벌 금리 환경이 불리해졌다는 설명은 일정 시점 이후 힘을 잃는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시장이 묻는 질문은 단순해진다. 이 경제는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외환 보유액 통화, 스와프 재정 여력 같은 요소들은 이 완충 장치의 일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간의 정합성이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환율은 그 혼선을 그대로 반영한다. 환율 급변은 종종 정책 간 불일치를 증폭시키는 거울 역할을 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책 메시지는 일관되지 않았고 그 틈을 시장은 놓치지 않았다. 환율은 정치적 발언, 정책 일정, 국제 관계까지 모두 흡수해 가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환율을 단순한 금융지표로만 보면 대응은 항상 늦어진다. 환율은 한 나라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조율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 점수에 가깝다. 이 점수가 흔들릴 때 시장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환율 급변은 그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호다. 환율 급변의 국면에서는 국제 공조의 의미도 다시 평가된다. 통화 스와프는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동하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시장은 협정의 존재보다 실행 가능성을 본다. 위기 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충분한 규모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은 안전망을 늘렸지만 그물의 촘촘함은 국가마다 다르다. 환율이 흔들릴수록 시장은 이 차이를 비교한다. 한국은 비교적 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자동 방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 공조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구조를 대신 고쳐주지 않는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서 환율 불안이 재발했다. 반면 위기 국면에서 제도 개선을 병행한 국가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었다. 환율 급변은 국제 공조의 한계를 시험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시장은 그 답을 환율로 표시한다. 환율 급변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투자 결정은 구조적으로 변한다. 당위 환율 수준보다 더 큰 문제는 변동성이다. 환율이 어디에 있는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가 중요해진다.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은 설비 투자와 해외 진출 계획을 미룬다. 특히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투자 지연으로 이어진다. 당장은 비용 절감으로 버틸 수 있지만 중장기 경쟁력은 약해진다. 환율 급변은 미래 성장을 현재로 끌어와 할인시키는 효과를 낸다. 시장은 이를 성장률 전망에 반영하고 주가와 신용도는 그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재무 건전성에 집착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환율 불안은 투자 환경을 바꾸고 투자 부진은 다시 환율에 부담을 준다. 이 순환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점점 방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시장이 환율 급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기 충격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환율은 현재의 불안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을 평가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환율 급변의 국면에서 가계 부채 문제는 다시 전면으로 떠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부채뿐 아니라 원화 부채의 부담도 함께 커진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데 이자 비용은 누적된다.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기준을 조인다. 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가계부터 자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가계부채의 구조가 바뀌었다. 규모는 커졌고 변동금리 비중은 여전히 높다. 환율 급변은 이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다. 문제는 위기가 오지 않아도 부담이 이미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흔들릴수록 시장은 가계의 상환 능력을 다시 계산한다. 부동산 가격이 버티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약해지면 방어는 어렵다. 환율 급변은 가계 부채를 폭발시키기보다 서서히 압박한다. 그 압박은 통계보다 체감으로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환율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로 번진다. 시장이 환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부담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조용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퍼진다. 환율 급변이 계속될수록 경제 주체들은 점점 방어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장기적 관점이다. 기업은 분기 실적을, 가계는 다음 달 현금 흐름을, 정부는 다음 발표를 우선하게 된다. 이런 단기화는 위기를 즉각 키우지는 않지만 회복력을 약화시킨다. 시장은 이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한다. 환율은 당위 대응이 누적될수록 더 불안정해진다.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환율 급변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지금의 안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구조를 바꿀 것인지의 선택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환율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문제를 늦추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은 이 차이를 기억한다. 환율은 정책의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환율 급변은 경제의 시험지가 된다.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얼마나 솔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느냐, 덜 치르느냐의 차이만 남긴다. 환율 급변의 끝자락에서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은 회복의 신호다. 환율이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방향성이 안정되는지에서 드러난다. 하루 이틀의 조정은 기술적 반등일 수 있지만 몇 주에 걸쳐 범위가 좁아지면 해석이 달라진다.
이때 동반돼야 할 지표가 있다.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안정되고 외환 스와프 시장의 프리미엄이 낮아지며 CDS가 서서히 내려오는 흐름이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시장은 비로소 긴장을 푼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정책의 결과인지 외부 환경의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외부 요인에 의존한 안정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은 자생적 회복 능력을 본다. 기업의 달러 조달이 원활해졌는지, 은행의 대출 태도가 완화되는지, 소비가 바닥을 다졌는지가 관건이다. 환율 급변 이후의 국면은 안도의 시간이 아니라 검증의 시간이다.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환율은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이번 안정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환율 급변을 겪은 뒤 개인의 선택도 서서히 달라진다. 위기 직후에는 불안을 피하려는 행동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어난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이유를 단기 뉴스가 아니라 금리 유동성 신용 흐름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중요하다. 개인이 환율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면 대응은 항상 늦어진다. 반대로 구조의 신호로 이해하면 판단은 차분해진다. 예를 들어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불안할 때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보다 현금 흐름과 부채 구조를 먼저 점검하게 된다. 이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은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의 차이도 여기에 있었다. 큰 수익을 낸 사람이 아니라 무리한 선택을 피한 사람이 버텼다. 환율 급변은 개인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이 환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이다.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답을 미룰수록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환율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지만 결정의 조건을 바꿔 놓는다. 환율 급변을 반복적으로 겪은 국가들의 공통된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피해의 크기는 선택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외부 충격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충격을 증폭시키는 것은 내부의 취약성이다. 경상수지의 질가계와 기업의 부채 구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은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흔들리는 순간 이 요소들은 한꺼번에 드러난다. 그래서 환율 안정은 단기 처방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금리 한 번, 개입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은 일관된 방향과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축적한다. 그 축적이 부족하면 환율은 언제든 다시 움직인다. 개인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위기를 예측하려 하기보다 충격을 흡수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의 안정성 부채의 망이 유동성의 여유는 위기 때 가장 큰 자산이 된다. 환율 급변은 공포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점검표를 제공한다. 무엇이 과도했고 무엇이 취약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점검을 외면하면 환율은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다. 환율 급변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사회 전반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인다. 위기는 폭발적인 사건보다 만성적인 불안으로 남는다.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환율 숫자는 점점 자극을 잃지만 판단은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가능성보다 손실을 먼저 계산한다. 이 변화는 성장의 엔진을 서서히 약화시킨다. 혁신은 불확실성을 필요로 하지만 환율 불안은 그 여지를 줄인다. 시장이 환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기 손실이 아니라 이런 태도의 고착화다. 한번 굳어진 방어적 심리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보수적 금융 행동을 유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 급변은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아도 속도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 저하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불안정이 일상이 되면 경고는 더 이상 경고로 인식되지 않는다. 환율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응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다. 시장은 적응보다 관리되는 불안을 선호한다. 그 차이가 환율의 다음 방향을 결정한다. 환율 급변의 이면에서 시장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환율은 원인도 결과도 아니다. 선택과 구조 신뢰의 합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다. 그 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관된 정책 책임 있는 재정 예측 가능한 소통, 그리고 개인의 무리하지 않는 판단이 겹쳐질 때 비로소 형성된다. IMF 외환위기와 여러 국가의 실패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위기는 경고 없이 오지 않는다. 다만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환율 급변은 그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이 숫자를 공포로만 읽으면 대응은 늦어진다. 구조의 언어로 읽을 때 비로소 선택지가 보인다. 한국 경제는 반복되는 시험 앞에 서 있다. 매번 같은 질문을 받는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환율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구조에 담겨 있다. 시장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다만 판단을 기록할 뿐이다. 환율이 다시 움직이는 날 그 기록은 또 하나의 숫자로 남는다.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을